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자, 추석 연휴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심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오시면 와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 심동보 자유애국TV에도 게재를 하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 가셔서도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누르시고, 거기는 또 제동님이 또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게 좀 여건이 제 집이 아직 안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막 산만해 가지고 뭐 조그마한 저 손자가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그 소리만 들으시면 소리만 그 화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방송을 제가 욕심만큼 자주는 못 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한 50회 한 것 같은데 50회 1년 구독자 수도 조금 늘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300명 가까이 돼요. 그때 1,000명 안 됐죠 그때. 1,000명 넘는가만 넘을 것 같다고 그때 하셨는데 1,300명 이제 2,000명 채워주십시오. 이래 하다가 아니 근데 그 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방송하는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무슨 뭐 구독자 수가 뭐 욕심을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책임감을 느껴져요. 이 방송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기다리는 분이 있다니까 또 그래서 좀 그 콘텐츠도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좀 성의껏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알 만큼 이제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다각적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동보 제독의 심동보의 자유애국TV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듣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나를 뺏깁니다. 자, 오늘은 그 도산 암창호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거제도에서 도산 암창호함 진수식이 있었는데 이게 3,000톤급 그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이제 1번 함하고 2번 함은 그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고 3번 함은 또 저기 현대가 또 만들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이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난 9월 14일 날 진술을 했죠. 그런데 진술을 좀 늦췄어요. 원래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북한 눈치 본다고. 왜냐면 SLBM 탑재하는 잠수함이니까 북한이 신경 쓰이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진짜 힘들게 개발한 SLBM 탑재 잠수함이 이게 있으면 무력화 될 수가 있거든. 그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큰 소리 쳤는데 그게 좀 북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남북 지금 정상회담 할 때 북한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잠수함 이걸 했는데 이게 진수가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9월 14일 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옥후조선소 찾아가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됐더라고요. 그냥 잠수함 재운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확한 성격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반반씩 나눠서 건조. 반반씩. 그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중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반씩 함수 쪽은 한쪽에서 건조하고 한미 쪽 반은 또 어느 조선소에서 건조해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소위 공동 건조한 거예요. 그 설계도 공동을 하고요. 설계도 공동? 당연하죠. 설계는 그 전에 그 공동 건조하기 전에 설계는 오래 전부터 저 합동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 설계를 했어요.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리고 건조도 공동 건조를 했다니까요. 그 왜냐하면은 제가 당시에 현대중공업 상무로 있었거든. 그 수사할 당시에 제가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 잠수함 건조하니까 난리가 난 게 북한이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본의 네티즌들 그 발언 보니까
야, 우리나라의 일본인데, 일본의 그 소류급이 한 4,000톤급 되나 보더라고요. 소류급. 야, 거기는 이 대륙간 뭐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 발사, 수직 발사대가 없는데, 야, 한국은 늦게 만들었는데 수직 발사대가 있다. 야, 그러면 저게 만약에 도쿄 앞바다까지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도쿄 앞바다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이거 어떻게 됐냐? 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본이 아마 그 헌법상 그런 게 공격용 잠수함의 유도탄 이런 거 탑재 못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미국하고 관계돼. 그런데 또 일본은 그 잠수함이 21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해군이 거의 18척 가까이 있을 거예요. 209 9척, 214 9척. 근데 숫자는 비슷한데 일본은 커요. 3,000톤급 이하 잠수함은 없어. 그게 아마 소류급? 그게 이제 제일 큰 게 한 4,500톤. 3,200톤급 좀 되는 게 하루시오급이 있어요. 근데 전부 3,000톤급 이상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SLB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지 않습니까? 그 탑재할 공간은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데 이렇게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한 거니까. 근데 한국 해군은 이미 그 잠수함의 1사급에도 잠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잠대지. 수중에서 발사해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소위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당히 공격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고 잠대함. 그 수중에서 발사해서 함정 공격할 수 있는 수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또 유도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209 1200톤급 209 클래스 장보 1급 잠수함에도 잠대지 순항 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잠대함 하프 미사일이 있어요. 간 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올해 그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서 운용한 지가 꽤 오래된 노하우가 있어요. 일본은 시작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는 야, 이거 한국 해군이 자기들보다 잠수함 훨씬 늦게 또 시작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책에 넣었지만은 1988년제 소련 때 여기 이 책에 이 책에 보니까 이 신동고 제독의 필승 리더십에 보니까 154페이지에 나오네요. 제가 소련 때 해군본부 장교 인사 담당을 근무를 했어요. 그때 그 소위 209 클래스 그 장보 1급 잠수함 그 인수요원을 독일에 제가 그 인사 발령을 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동기생도 그 있어요. 그렇게 초대 잠수함 장보감이죠. 장보감 함장도 뭐 그때 다 독일에 인사명이 그 장보감 함장이 안병구 제독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잠수함에 관련 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 준장으로 예편을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초대 함장이에요. 근데 인수요원 선발 때문에 제가 귀찮을 정도로 장교 인사 담당 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듯이 했어요. 분석이가 제일 우수한 자원, 그러니까 자기들 얼마나 사명감이 가지겠어요? 잠수함 처음 운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살다시피 하면서 이 사람 좀 해달라, 저 사람 해달라, 좀 가능한,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그 건의를 수용을 해서 발령낸 적이 있어요. 그게 1988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전에 이미 잠수함 가졌었다니까. 그러면 아니 일본은 그 전에 아니고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만들어서 태평양인데 미 해군군 함정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역사가 비교가 안 돼. 한데 지금은 훨씬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추월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픈 것도 있고 배가 아픈 것도 있고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잠재위 소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2차 대전 때 한번 진주만에서 습격을 당한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일본이 절대적으로 이 공격용 미사일을 못 가지게끔 그 틀을 막아버렸군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의 그 F-15J 같은 경우도 공대공 미사일은 탑재가 되는데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은 탑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2차 대전 패전국이 돼가지고 그 법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한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법이 제한이 없잖아요. 없죠. 군대를 설립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데 일본은 법으로 군대를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 우리처럼
일본 육군, 일본 해군, 일본 공군 해야 되는데 예. 그냥 해상 자위대라고 셀프 디펜스 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자위를 위해서 예. 그냥 군대 행식을 약간 빌려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조지 프리드먼이나 미국의 이제 국제 정치학자가 유명한 분인데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이 책을 올 초 3월 달에 냈더라고. 이게 번역 3월 달에 번역돼가 출판됐는데 제가 285페이지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미국은 세계의 핵심 국가, 즉 한국, 호주, 싱가포르와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세 국가들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어떤 국가, 특히 일본과 전쟁을 치를 경우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이는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한국 해군의 증강, 호주에서의 기지 설립, 그리고 싱가포르 군대의 현대화 등은 주변국들에게 큰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10년 동안 취해야 할 이러한 조치들은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한국 편에 있어 가지고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미국의 그런 전략적 패권 전략의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별다른 국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다음 10년 동안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이 왜 중요한가 이게 써놓은 게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드만 교수의 이제 개인 견해일 수도 있고 또 이 유사한 생각을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나 안보 전략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걸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미국하고 공동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한 번씩 의기장이 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하는 그런 게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략적 이해는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성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져 가지고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경제력을 회복한 다음에 해군력을 키우고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낼 것을 지금 걱정해야 되고 그러고 이 러시아의 천연 자원을 일본이 수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 미국이 일본의 천연 자원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천연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과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결합이 돼버리면은 미국이 힘들어질 거다. 아시아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쪽에서는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독일의 그런 경제력과 기술력이 러시아의 천연 자원하고 결합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의 이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물론 자기들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그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교류가 있어요. 또 아주 제 친한 친구도 있어. 대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해상전 학교라고 있어요. 그 내가 클래스메이트야. 근데 그 비오쿄도 같이 바로 옆방이고 이래 워낙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대령 때 미국 국방대학원 내셔널 워커 칼리지 워싱턴에 있어요. DC에 있는데 그거 다닐 때도 연락이 와서 편지 주었는데 근데 그런 안자이 수토무라는 일본 장교를 비롯해서 또 일본 해군하고 교류가 있어요. 우리가 갱년제로 한국 해군하고 탐색 및 구조훈련 해요. 그거는 전혀 그 인도적인 작전이잖아요. 그거는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일본에 방문해서 하고 그쪽에서 타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 진해항에 들어와서 또 같이 연합 훈련을 해요.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는데 또 물론 우리 그 순항훈련 때
왜 4학년들이 졸업반 때 그죠, 예. 해외 쭉 다니면서 순항훈련을 해요. 그죠, 예. 크루즈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예. 그때 일본에 기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시보도 들어간다, 요코스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교류. 근데 사석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신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뭐 식사하면서도 하는데 거기 본심이 노는 게 한국 해군은 겁나는 게 없대. 근데 딱 하는 게 잠수함.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상당히 그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신경이 쓰인다. 이거. 왜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탐지도 잘 안 되고. 이 잠수함이 모르게 일본 연안에 예를 들면 도쿄만에 딱 앞에 와 있었다 이거. 자기 탐지 못했으면 그냥 그거 있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잠수함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어떤 세력도 일본 수도 도쿄에 코앞에 갈 수 있는 문에 안 띄고 갈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공군기가 못 가죠. 육군이 지상병력이 그걸 어디 가요? 근데 해군 함정 수상함도 그걸 못 가. 다 그 탐지가 되고 알게 되잖아요. 잠수함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잠수함이 예를 들면 우리 114급 이미 가지고 있는 114급 잠수함이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그 코앞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좋겠죠, 그거. 야, 그러면 뭐 일본의 도쿄의 주요 시설 뭐 여차하면 타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사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겠지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3,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니까 한 50일 가까이 공기 불호 장치를 가지고서 그건 지금 114도 마찬가지. 114도 마찬가지. 50일 가까이 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50일까지는 안 될 건데. 지금 114 잠수함이 한 보름 정도 할 수 있거든. 물에 안 떠오르고. 물에 떠오르는 잠수함 전체가 떠오르는 뜻이 아니고 스노클이라 해가지고 저 외부 공기만 흡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요만한 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탐지가 되니까 노출하면 안 돼, 잠수함. 그래서 완전하게 잠항한 상태에서도 작전이 장시간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국 해군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다는 거는 그 앞에 원자력 잠수함은 무제한이니까. 추진력이 무제한이라니까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그 앞에 그냥 도쿄만 앞에 한 3개월, 한 6개월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야,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 이상 있어요.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러면 그 앞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죠. 잠수함을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라고 그러거든. 그게 전략적 무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이게 전쟁 억지력을 잠수함 이상 가진 게 그 수단이 없어 현재까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복력. 보복력은 그것 때문에 이게 소위 3차 대전 그 핵전쟁이 예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핵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A 국가와 B 국가가 핵전쟁이 일어났어. 쌍그리 예를 들면 다 사라졌어. 응? 눈에 보이는 육상에 있는 거는 다 초토화 됐어. 한 사람도 사라졌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다 없어졌어. 수상함도 다 개멸됐어. 잠수함이 있어, 잠수함. 잠수함은 원자 톤으로 이거를 공개할 방법이 없어요. 수중에 있는 거. 수중에 몇백 미터 있다 이거야. 어떻게 공개해요? 그러면 이 잠수함에 SLBM을 싣고 있다. 그러면 보복할 수 있잖아요. 다 죽었다 이거. 우리가 문제 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잠수함이 있어, 잠수함. 이거는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복력이라는 게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그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뭐 핵이든 화학탄이든 초토화 시켜가지고 다 죽었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이 살아가지고 있으면은 평양 앞보다 가가지고 탄도미사일 쏘면 다 죽는 거죠. 그 김정은이도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OI급 예를 미 핵 추진 핵 잠수함 한 층 하면요. 거기 있는 SLBM이 제가 26개가 실려 있어요. 그게 또 자탄이 하나에 또 한 190몇 발에 흩어져.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전역을 잠수함 한 척 전력으로도요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아, 미국의 그 정도 전력 잠수함 그럼요. 같은 경우. 예.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형 잠수함을 많이 건조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대형 잠수함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9급이나 214급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잠수함 용도가 예. 꼭 그 전략적 그게 대지 공격, 예. 그게 전력 투사를 하는 그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해상에서 예. 잠수함 대 잠수함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예. 예. 그 공군기가 공대공 에어 투 에어에서 이겨야 되듯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잠수함이 수상함에 대한 공격 예. 이 능력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함대가 구성돼 가지고 그 대규모 전력 투사를 하려면은 항모 전달에 꼭 잠수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잠수함 방어를 하면서 수중 공격을 방어를 하면서 또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뭐 항모 전단용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 작전을 하더라도 기능별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잠수함은 제일 핵심은 큰 잠수함은 잘 발각이 되잖아. 탐지가 아무래도 이게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음파 그 반향 그 하는 면적이 넓잖아요. 당연히 작은 잠수함에 비하면 탐지될 확률이 높죠. 그 잠수함은 탐지가 되면 끝이야. 그 음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가능한 작으면서도 능력을 가진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이 없어요. 소음. 왜냐면 전부 잠수함은 음향을 가지고 탐지를 해요. 수중에 탐지할 수단이 없어요. 음향을 가지고 한다 이거. 전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음향이 그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우리가 음파를 직접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해가지고 탐지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음파를 쏘면은 쏘는 거 자체가 발각이 돼. 그렇죠? 소리가 나요. 띵띵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음파를 안 쏘면서 탐지하려면 듣기만 하면 듣기만. 그럼 잠수함에 나는 소음이 있잖아요. 스크루가 돌아가는 소음, 뭐 선체 내외, 뭐 기계음 소음 이런 게 나잖아요. 이게 다 잡아내요. 아니 그 우리나라 209급은 그러면 소리 작으니까 거의 안 나.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림팩 가서 훈련을 해보면요. 그 우리 209이 제일 작은데 잠수함은 그 탐지를 못해 애를 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제가 2008년에 저 구축함 합장할 때 참가를 했어요. 우리 잠수함도 갔거든. 못 잡아내. 미국 수상함이 열 몇 척이 그 객침됐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잠수함들이 뭐 크고 작은 잠수함들이 서해안에 쫙 깔려 있으면은 이 중국 잠수함들은 꼼짝도 못, 중국의 이 항공모함이나 이런 건 꼼짝도 못 하겠네요. 근데 서해는 잠수함 작전에 좀 제한을 받거든요. 수심이 높잖아. 그러니까 아마 3,000톤급 이런 잠수함은 죄송합니다. 물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심에 작전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근데 209 클래스는 작잖아요. 그런 게 좋아.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 더 작으면 더 좋아. 그 북한이 천안함 폭침시킬 때 들어온 6호급 이런 잠수정이거든. 그러면 불과 한 300톤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잠수함은 큰 잠수함대로 이 그 역할이 있고 또 뭐 중간급, 작은급, 작은 사이즈는 각 사이즈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성이. 그게 한국 해군이 굉장히 지혜롭게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청평에서 조그마한 잠수함부터 독일에서 조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함부터 자체 건조를 해서 9척 운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톤수를 1800톤 늘리가 214급을 하면서 AIP로 만들고 공기부료 추진체계를 해서 그 다음에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그런 거. 근데 이번에 3,000톤 하면 이제 SLBM까지 탑재하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원자력 잠수함은 넘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3,000톤급이 배치 1, 2, 3가 나올 거예요. 최측은 배치 1 이게 지금 현재 초기 모형 기본 설계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배치 2 하면 좀 업그레이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죠. 배치 3 하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는 주로 무장하고 추진체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또 탐지 체계도 새로운 게 있으면 또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배치 3쯤 갔을 때는 원자력 추진 체계를 탑재할 걸 아마 준비를 안 하겠느냐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북한이 SLBM 발사하고 했을 때 막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막 저도 그 토론에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한참 불이 붙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 해군은
원자력 잠수함 차제 빨리 확보해야 된다. 예. 이게 거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선 전인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대선 전에 그걸 찬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와,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 저렇게 그러니까 잠수함 전력이 늘어나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쏠 수 있는 그런 발사체까지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요즘 핵무장 이야기는 요즘에 쏙 들어갔는데 뭐 나중에 뭐 통일되고 뭐 여건이 정치적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은 탄도만 바꾸면 핵 탄도미사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그 원자력 강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 체계를 만들려면요. 예. 딱 지금 현재 수준으로 6개월에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정도? 정책만 결정해요. 예. 확실히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탑재하는 SLBM에 예. 핵 탄두를 장착하면 그게 핵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핵 탄두를 만드는 것도 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함부로 못 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과 협조를 해서 그 전략 전술 핵무기를 전개를 아예 하든지 아마 북한이 저런 식으로 비핵화를 속임수로 계속 시간 끌지 않았습니까? 저러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돼요. 예, 그러면 차기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야, 우리 뭐 핵무기 갖겠다 했을 때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어지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려면 빨리 북한을 제거해야겠네요. 야, 이거 재밌게 돌아. 아니 지금 북한 하여튼 제가 예. 보기에는 그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대화 협상 제가 보니까 지난주 그 남북 정상회담 3차 발표 내용 합의 전부 그냥 엉터리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동시다발적으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빨리 북한 없애버리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일시킨 다음에 지금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여버리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군사력이 안 그래도 지금 세니까는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견제를 하면 한국의 잠수함이 러시아 앞바다 가가지고 가만히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예. 우리가 자유통일을 북한을 흡수한 경우에 그 205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한 30년 후죠. 예.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이 최대 5대 강국이라는 거예요. 아, 예. 5대 강국. 예. 그게 뭐냐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에 우리야. 영국도 우리 뒤에. 그러니까 그들 막강한 그러니까 종합 국력을 따졌을 때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걸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조그마한 땅이 좁아서 그렇지. 옛날 로마가 이태리 반도가 그런 넓어서 그걸 제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역량이 그 파워가 그러면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주 이야기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제일 핵심은 미국하고 우리가 확실한 동맹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와요. 근데 미국하고 벌어지면요. 그런 기회는커녕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한반도 통일되고 나서 북한의 경제 개발하면 가스나 석유가 많이 필요할까 요 원유나 그러면 그런 거는 중동에서 갖고 올 게 아니라 미국산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을 사오고. 그리고 또 만주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 된다면은 주한미군 기지 어차피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만주가 한국 영토가 되면 주한미군 기지를 만주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지 지을 비용도 한국이 좀 대주고 그러고 거기서 만주에서 쓰는 석유나 가스도 미국에서 또 사오고 하면은 미국은 한국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오면은 한국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 셰일가스 사오고 미국에 또
뭐 무기도 좀 사오고 미국에 뭐 주한미군 주둔 뭐 기지 만드는 비용도 대주고 이러면은 상부상조 아닙니까? 돈이 계속 미국과 한국 간에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도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 좋다야 편하네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삼천톤급 잠수함 우리 독자 설계해가지고 막 세계에서 12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건조까지 이런 규모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12번째래요. 그게 국력 수준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겠죠. 근데 이것도 미국이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책에 보니까 한국이 해군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지금 해군에 쓰는 교리 있죠. 전술 교리. 육군, 해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이 미 전술 교리가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상한학교 뭐 어떤 우수한 장교들이 다 유학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미국으로. 다 대부분 유학 미국이에요. 처음에도 대위 때, 그다음 대령 때 두 분 미국 유학 갔잖아요. 그럼 뭘 가서 뭘 공부해요? 전부 그 대위 때는 미국 해군의 전술, 그 교리, 이걸 실습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는 6개월. 6개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관, 인스트럭터 과정까지 있어요. 마지막 과정은 한 달 동안 이 강의하는 걸 또 집중적으로 가르쳐. 미국 교육이 그냥 철저해요. 하여튼 그거를 4주 과정을 16주 만에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 주마다 평가를 해서 은세 받으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미국 대의가. 미국 대의가? 그렇게 처리한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배워와서 전술학교 교관했단 말이에요. 한국 함대 훈련단에. 그럼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그것도 이거 접목해가지고 한국화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령 때 가서 미국의 큰 국가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학위 제목이 국가 안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어떤 그 세계 전략을 어떻게 하고 국내 이런 거 전부 정치적인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까지 포함해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또 해군대학이라든가 우리 국방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이게 군사적으로도요 동맹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 녹아 있다니까 미국 그 교리나 이게 문화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리고 그 자체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은 사실 뭐 한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이나 뭐 또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 예를 들면 하죠. 미국 그 전술 교범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호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ATP라는 게 있어요. ATP 볼륨 1, 2, 3 나오는데 이게 함정들이 해상에 기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막 정보를 보내고 텔레타이프로 보내기를 못 하잖아요. 신호에서 딱 나간단 말이야. 수기 막 다 수기 있는 게 다 신호 알파벳 숫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함정에 올리는 기류 이것도 다 그게 기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죠. 그게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숫자란 말이에요. 알파 그게 조합되면은 그런 식으로 또 보이스 음성 이걸 나가요. 예를 들면 포메이션 1 이렇게 FORM 숫자 1 이렇게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일렬 종대로 함정이 조열한다는 뜻이에요. 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뒤에 숫자가 나와요. 테크 180 그러면 180도 방향으로 일렬 종대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 스피드가 또 몇 도로 하고 함정 간의 간격을 뭐 다 신호에 딱딱 주어져요. 그래 딱 집행을 하면은 쫙 그렇게 기동하는 거예요. 그게 미 해군 여러분 전술 교범에 나오는 표준 신호서에 의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해상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항공모함도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 잠수함도 움직이고 우리 수상함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본한테도 그렇게 자세하게? 일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 그게 림팩 훈련을 하잖아요. 수십 개국이 다국적 연합을 하잖아. 그 신호서는 미 해군 교범이라니까. 미 해군이 새끼 해군들 가르쳐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수함을 건조하면은 한국의 이 조선 산업의 이런 기술력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파급 산업의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큰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보니까 함정을 그다음에 수출까지. 그러니까 예.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잖아요. 이게. 예. 그 함정을 보니까는 이 한 3척을 연달아 건조를 해야지 기술력이 좀 이렇게 상승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척수가 적다 보니까는 뭐 한 척은 여기, 한 척은 또 다른 조소서. 그러니까 방위산업을 그런 예.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그 전문화 계열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조선소는 잘 짓는 배가 있단 말이야. 예. 고속정 자면 그 고속정 만들고 어느 조선소는 뭐 수송함 이런 거 상륙 수송함 이런 거 주로 많이 해가 잘 했다. 뭐 그것도 주로 건조하고 어떤 하면 또 그 전투함 대형 전투함 뭐 이지산 같은 거 잘 건조하고 그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면은 훨씬 더 싸고 싸게 그 빨리 건조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수단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부 그 전문화 계열을 다 무셔버리고 무한 경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각 싼 가격으로 수조함을 건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숙련도나 이런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건조 원가도 올라가고. 그것도 마진율이 떨어지면 대신에 마진이 떨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고 악순환 연속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방위산업의 제도적 결함, 행정적 결함을 좀 바로잡아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안보 산업이 이제 좀 하나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027119642 027119642번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산 제도 지난번에 그 말씀 저 이제 뭐 표지까지 나오고 이제 내지 디자인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냐면은 1940년도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군 발전 사항 그리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한국이 옛날에 이렇게 못 살고 목총 들고 야야야 훈련하던 한국군이 지금 이지선 끌고 다니는 이렇게 사진이 100 몇십 장인데 사진만 봐도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장시간 이 시간 내주셨는데요. 아무튼간에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간에 한국이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면 미국은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한미 동맹이요, 뭐 안보는 뭐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안 됩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우리도 미국 좋아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효순 미선 상건데 뭐 또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특히 좌파 운동권에서 반미 이런 기치를 많이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이 집권을 하면은 항상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죠.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뭐 항상 이야기한다니까. 하는데 실제 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하고 이게 공동의 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대해서는 호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북한의 핵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에는 대북 경제 협력 신중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덜렁덜렁 합의하고 말이죠. 북한의 핵 리스트도 안 내놨고 비핵화 구체적인 그 계획도 안 내놨는데 경제 협력하고 뭐 도출도 도로를 뭐 착공식을 하겠다는 동 개성공단을 다시 뭐 하겠다는 동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10월달에 국정안함식을 제주 뭐 우리 해군 기지에서 하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미국의
노널드 레이건 레이건? 레이건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뭐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함정이 몇십 척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국제 관함식 같은 경우는 그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함정들이 쭉 모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해상 무력 시위의 성격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무력 시위죠, 그것도 일종의. 예, 무력 시위인데 그 해군역의 그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 현시라는 게 있어요. 프리젠스. 응? 현시라는 거는 그 해군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줌으로써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국민들한테 일단 보여주고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는 일단 그걸 우리 해군에 대한 뭡니까? 자부심이 높아지잖아요. 국민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하대. 자부심 긍지, 자부심이 높아짐으로써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기백이 높인다니까요. 그 효과가 있다. 근데 해외는 외국에는 우리나라 이걸 힘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해가지고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이 정도 힘 있는 나라다. 그 협력을 내한테 구해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주로 주관해요, 사회를.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군의 그 충성심, 응?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1998년도에 1998년이죠. 제1회 관함식 행사를 했어요. 제가 함장할 때 했다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선도함 함장에 해서 알아요. 엄청 신경 써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그때 이제 KDX-1 광개토 도행함이라는 3,000톤급 구축함이 처음 나왔어. 국산. 그게 대통령이 타셨다니까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해군 장병들 사기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스스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알아준다. 그럼 사기 높아지죠, 당연히. 그 DJ 정부 때는 3,000톤급 타고 해상 사열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독도함 15,000톤급 타고 이렇게 해상 사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마 독도함은 이게 가판이 넓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국민들 아마 태울 거예요. 그 수치명 태울 수 있거든. 근데 대통령이 그런 큰 배에 수치명 탈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이지삼. 이지스 구조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율곡이항, 세유성함 세척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때 아마 가동 중인 배 타겠죠. 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1조 원짜리 이제 배를 딱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해상 사열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대한민국 국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는 거는 중국한테 까불지 마라 하고 이렇게 당연하죠. 중국, 일본까지. 그런데 중국이 참석한다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일본 해군은 참석할 거예요. 세상자들은. 러시아 해군은 온다 하더라고요. 중국 해군도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 해군도 우리가 중국 군항에 방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서로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앞에서 그렇게 막 몇십 척이 와가지고 쫙 사열하면 중국은 쫄리겠습니다. 쫄리시면 돼지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제주 강정기지가 기지 건설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게 너무 작아요, 사실. 이게 원래 저게 계속 저러면서 반대가 많고 해서 줄이고 한 20만 평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기지 전체 규모가. 해군 평택이 이함대 있지 않습니까? 이함대는 몇 평이냐? 이함대에 딱 10분의 1 정도 규모예요. 이함대가 200만 평이에요. 그랬나 했습니까? 거기는 항공모함이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좁아. 근데 지금 제주 해군기지에 그 관함식 참가한 배들이 입항 다 못해요. 개로할 부도가 안 된다니까. 그때 개로해. 수십씩이. 그럼 옆에다가 화순항에다 또 지어야겠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아마 입항할 데 없어요. 아니 그래 제가 지난번에 항공모함 왔을 때 미국 항공모함 왔을 때 제가 취재하러 가니까 중국 기자가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어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대위였나 장교한테 중국 애들이 저렇게 찍도록 내버려도 되냐 물어보니까 뭐 찍어 가면 어쩔 겁니까? 보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미군의 이 항공모함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더라고요. 중국은요, 지금 항공모함 세 번째 지금 건조하고 있죠. 두 층이 있잖아요. 빵이라 빵. 하나도 두렵지 않다니까. 헛빵인가요? 저한테 이지사 말고 호얌 한 척만 저한테 주면은 박살낼 수 있어. 왜냐면 저 완전 흑개비야. 뜨고 내리지를 제대로 못한다니까. 항공모함 전투기가 떨어져. 그리고 무수한 사고가 있고. 그래서 아마 어떤 데가 일설인데 중국이 항공모함 사고를 접는다는 데가 있어요. 포기한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저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우리는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니까 금방 배우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야, 그러면 뭐 미군이 몇십 년 동안 그 돈 꼬라박으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우리 친구니까 좀 줘봐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훈련하면서 쓱싹 배워오면은 야, 이 한국 남는 장사입니다. 한미도 거의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그 건조하고 기술 그런 건 뭐 할 수 있고 운용이 중요하잖아요. 운용. 그죠, 운용 중에 제일 운용 거는 많이 본 놈은 못 당해. 감이 있잖아, 감이. 못 당해. 많이 이창용 해본 거를. 그럼요. 그럼 그 노하우를 미 해군 조종사들한테 배운다 하면은 한국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항상 비행 시간 따지잖아요. 자기 기록이 딱 나오잖아. 많이 비행해본 조종사 따를 수가 없어. 그 스킬 그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지삼 또 세척 더 건조한다면서요? 그럼요. 지금 세종대왕급이 세척이 있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세척을 더 건조한다. 그럼 해야죠. 아니면 세척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이지삼 세척이 가지는 게 사실은 한측이라는 얘기예요. 해군 그 운영 개념을 알잖아요. 한측 훈련, 작전을 띄고 한측은 교육. 그렇죠. 교육 훈련을 대기하고 한측은 수리하고. 그러니까 한측이라니까 실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두 척으로 운영하면 6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분명 이제 여러분 세금 낸 거 54조 어디 안 갔으면 좀 54조 같으면 이지삼 50척 찍을 돈인데. 54점 54척 54척 찍을 돈인데 어디로 뭐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